38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은 제 명의로 1200만 원 대출받아 다른 여자에게 바쳤습니다. 63세, 빈손으로 버려진 저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과연 저는 어떻게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를 버린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처럼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란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이 나이에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8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박동철이라는 남자의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결혼할 때 25이었고 동철은 28이었죠. 그때는 정말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만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날 때, 동네 반상에 나갈 때, 친척 모임에 갈 때면 언제나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했죠. 우리 집은 이래, 우리는 저래 하며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려 말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쌀값 몇백 원 차이로 저를 다그치고 생활비를 줄이라며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마트에서 조금이라도 싼 걸 사오지 않으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핀잔을 주곤 했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온갖 것들을 감당했어요. 제 옷은 몇 년씩 입고 머리는 집에서 직접 자르면서도 남편 정장만큼은 늘 깨끗하게 관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은 61살에 조기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지목됐고 남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어요. 이제는 두 사람이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튜브 보고 SNS 훑어보고 뉴스 기사 읽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친구들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곤 했죠.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데. 같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늘 똑같은 자리만 맴돌았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관리에만 돈을 쓰고 집안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 물건을 찍고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번 돈도 고스란히 생활비로 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버는 알바비까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 아니냐며 카드값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저는 매달 적금을 조금씩 깨가며 집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기분 좋은 표정으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추리닝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그날따라
정장 바지에 셔츠까지 차려입었어요. 어디 가세요? 제 질문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야. 30년 만에 여는 거래. 오래간만에 옛날 친구들 좀 봐야지.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외출할 일이 생긴 게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던 사람이니 친구들 만나고 오면 기분 전환이라도 될 거라 생각했죠. 남편은 저녁 7시쯤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 잠들었어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현관을 들어서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평소엔 술 마시고 와도 퉁명스럽기만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얼굴에 이상할 정도로 들뜬 미소가 떠 있었죠. 동창들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 다들 나이 먹었더라고. 근데 나는 안 늙었다며 칭찬받았어.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저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술 한잔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얼굴에 떠있던 그 미소는 단순한 술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파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동창회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 남편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동창회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가끔 웃음을 터뜨리거나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곤 했죠. 저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는 자기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누구는 아들이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는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했다더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엔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라였어요. 남편은 미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젊을 때도 진짜 예뻤어.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지. 같은 말을 하며 옛날을 회상했어요. 그리고 덧붙이길 지금은 인사동 근처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저 귀엽게만 느껴졌죠. 나이 들어서도 옛날 추억에 젖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외출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격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마다 친구 만나고 온다거나 동창들이랑 커피 마시러 간다는 말만 남겼죠. 더 이상한 건 외출 준비였습니다. 남편은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깔끔한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면도도 꼼꼼히 하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몇 년 전 선물했던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 차려입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랑 외출할 땐 대충 입고 나가면서 친구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들 만나는 게 낙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카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남편 명의 카드값이 많아야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어요. 주유비랑 간단한 식비 정도만 쓰니까요. 그런데 그날 받은 고지서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90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카드사 실수인가 싶어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했죠.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남편이 사용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모 호텔바 53만 원,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48만 원, 신사동 와인바 35만 원, 인사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41만 원. 그 외에도 카페, 술집, 선물가게 믿을 수 없는 금액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를 붙잡고 겨우 버텼죠. 손에 들린 명세서가 자꾸 흔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알바하며 벌어온 돈까지 합쳐서 간신히 꾸려가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한 달 만에 그 2배 가까운 돈을 쓴 거예요. 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서, 누구랑 이런 곳들을 다닌 걸까요? 저는 명세서를 들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기분 좋은 표정이었죠. 저는 말없이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미라랑 간 게 아니고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죠. 동창들이랑 같이 간 거라고, 자기만 돈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눠낸 거라고,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요. 명세서에 적힌 장소들은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호텔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이건 누군가와 단둘이 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처음 꺼낸 이름이 미라였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미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알게 될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카드값 이야기를 한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며칠간은 집에만 있으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제 앞에서만 조용히 있을 뿐, 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폰을 꼭 챙겨가고 잠들기 전에도 이불 속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자주 보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큰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아니고 평소 쓰던 큰 보스턴백이었죠. 가방 안에는 옷가지며 세면도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현관 쪽으로 가방을 끌고 가면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나 좀 나가 있을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게 더 불편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랑은 이제 못 살겠어. 맨날 나한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38년 동안 묶여있던 끈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어요. 남편이 내 방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과 명함, 영수증 같은 게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죠.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랍 맨 밑에서 은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대출 서류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저였거든요. 최경란. 제 이름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서류였어요. 대출 실행일은 2달 전이었고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은행에 간 적도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죠.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겁니다. 제 주민등록증 사본도 어디선가 구해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범죄였죠. 저는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옛날 휴대폰이 하나 나온 겁니다. 몇 년 전에 쓰던 폰이었는데 충전기를 꽂으니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폰을 열자마자 카카오톡이 떴어요. 메시지함에 강미라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화가 수백 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는데 처음에는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가벼운 안부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친밀해지는 게 보였죠. 너랑 있으면 옛날 생각난다. 다음엔 좋은 데 가자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미라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라야, 투자금 1,000만 원 보내줄게. 갤러리 확장한다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몇 배로 불려서 나중에 갚아줄게. 그 아래로 미라의 답장이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 근데 진짜 괜찮아? 오빠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야? 남편의 답은 간단했죠. 나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깨질 것 같았죠. 1,000만 원. 남편이 미라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1,200만 원 중 대부분을 다른 여자한테 준 거예요. 카드값으로 쓴 290만 원까지 합치면 남편은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미라에게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과 대출 서류를 모두 챙겼어요. 사진도 찍어두고 증거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위자료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던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봤죠.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하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상담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와 남편의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변호사와 첫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지내려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다시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베란다 옆 작은 창고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확 날렸죠. 오래된 이불, 깨진 선풍기,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분류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갈색 가죽 클러치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가방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을 손으로 쓸어내니 가죽 특유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죠. 이 가방은 제가 24살 때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가죽 공예를 배웠었어요. 동네 작은 공방에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었죠. 바늘로 가죽을 꿰매고 염색하고 형태를 잡는 일이 재밌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배우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이 클러치였습니다. 제 첫 작품이었죠. 디자인도 제가 직접 그렸고 가죽도 제가 골랐어요.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금속 장식도 직접 달았죠.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고 다른 수강생들도 예쁘다고 해줬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 한 분이 이거 팔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공방 다니는 걸 그만뒀거든요. 남편이 되는 사람이 말했죠. 결혼하면 살림하느라 바쁠 텐데 그런 취미 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니 가죽 공예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클러치도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가방을 다시 꺼내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먼지를 닦아냈어요. 오래된 가죽이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약간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닳긴 했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런 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지. 바느질도 할 줄 알고 디자인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다 잊고 살았던 걸까?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리폼, 가방 수선, 가죽 공예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 찾아봤죠. 유튜브에서 리폼 영상도 여러 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문구점으로 갔어요. 가죽 바늘, 실, 염료, 왁스 같은 기본 도구들을 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사는 재료들이었죠.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만들었던 클러치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스티치를 뜯어내고 안감을 걷어내고 가죽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놨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어요. 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갈색이었던 가죽을 진한 와인색으로 염색했어요. 금속 장식은 빼고 대신 심플한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죠. 안감도 새로 달고 지퍼도 교체했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바늘로 가죽을 꿰맬 때마다 20대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밝았어요. 뭔가를 배우는 게 즐거웠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렵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 후 그런 감정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으니까요. 이틀 동안 작업한 끝에 클러치가 완성됐어요. 거울 앞에 놓고 보니 정말 새 가방 같았습니다. 색도 예뻤고 마감도 깔끔했죠. 오래 안 하긴 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완성된 가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SNS에 올렸어요. 계정도 새로 만들었죠. 경란의 가죽 리폼이라는 이름으로요.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습니다. 40년 전 제가 만든 가방을 다시 꺼내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버릴까 하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제 기록용으로 남기는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2만 회가 넘어 있었어요.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도 리폼 받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다이렉트 메시지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대부분 리폼 문의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제 기록으로 올린 사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리폼을 시작했어요. 먼저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제 작업물을 보여줬죠.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거 어디서 고친 거예요? 완전 새 가방 같은데요? 경란 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대박이에요. 저도 버리려던 가방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어요. 낡은 가방, 찢어진 지갑, 색이 바랜 벨트 같은 걸 들고 왔죠.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고쳐줬습니다. 가격도 비싸게 받지 않았어요. 리폼 하나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받았죠. 제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손길로 다시 살아난 물건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 그게 더 값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제 통장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리폼으로 번 돈이 8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마트 알바로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기분이었어요. 알바할 땐 시간만 채우면 됐습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의미도 없었죠. 하지만 리폼은 달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고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업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슬펐거든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과 결국 재판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니요.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이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신경 쓰던 외모 관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며 원고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변명이었죠.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석 달간 29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죠. 호텔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판사가 명세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두 번째 증거는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명의로 무단으로 받은 1,200만 원. 제 서명이 위조됐다는 사실도 함께 제출됐어요. 필적 감정 결과까지 첨부했죠. 세 번째 증거가 결정타였습니다. 남편과 강미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투자금 보내줄게, 몇 배로 갚아줄게 같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남편의 행위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부양 의무 포기, 배우자 명의 무단 대출 및 재산 유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학대, 모든 항목이 남편의 책임으로 인정됐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읽었어요.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80%, 피고 20%로 한다. 위자료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복수가 시원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뿐이었죠.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경란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미라가 남편을 완전히 밀어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라는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남편이 찾아가자 차갑게 말했답니다. 돈도 없는데 왜 나한테 매달리세요? 전 오빠를 이용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미라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했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미라에게 남편은 그저 돈 쓸 사람일 뿐이었죠. 돈이 떨어지자 아무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고시원을 알아봤대요. 하지만 보증금조차 없었죠. 재산 분할로 받을 목도 거의 없었고 위자료는 제게 줘야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무료 쉼터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게 남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남편의 불행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었죠. 그 시기 제 리폼 공방은 놀라울 정도로 바빴습니다. SNS에 올린 작업물들이 계속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는 날마다 올라갔고 문의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죠. 예약이 2달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씩 작업해도 밀린 주문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가방, 지갑, 벨트, 신발까지 가죽으로 된 거라면 뭐든 맡겨왔습니다. 작업량이 많아지자 제 실력도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리폼만 했는데 이제는 디자인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오래된 가방을 완전히 분해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작업도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와, 새 가방 같아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네요. 그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 앉아 완성된 가방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들은 모두 제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것들이었어요.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이 다시 주인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득 제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버려질 뻔했어요. 남편은 저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잊고 있던 제 가치를 찾아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통장 잔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 달 80만 원이었던 수입이 2달째에는 150만 원이 됐어요. 세 달째에는 200만 원을 넘겼죠. 마트 알바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알바할 때는 늘 시간이 안 가길 바랐습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했죠. 하지만 리폼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밤새 작업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작업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였지만 나는 버린 걸 기회로 만들었어.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고 결국 버렸죠.
하지만 남편이 틀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63세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요. 이혼이 최종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게 참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를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이 돈으로 뭘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냥 저축해두고 조용히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해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공방을 열기로요. 동네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1층 구석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면적은 10평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저 혼자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치가 좋았죠. 유동 인구도 많고 주차도 편했어요. 임대 계약을 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한쪽 벽에는 작업대를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완성된 작품들을 진열할 선반을 달았습니다. 입구 쪽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놓았죠. 조명은 밝게, 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칠했어요. 가장 공들인 건 간판이었습니다. 글씨체를 여러 번 바꿔가며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결국 정한 이름은 최경란 리폼 공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당당히 내걸었죠. 간판이 달리는 날 저는 길 건너편에서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글씨들이 눈부셨습니다. 최경란. 40년 가까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던 제 이름이 이제 저를 대표하는 간판이 된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방을 연 첫 달 매출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도 순수익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에 4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었어요.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리려던 가방을 들고 왔다가 새 것처럼 바뀐 가방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지 맘카페는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제 공방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거기 진짜 잘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같은 후기들이 달렸죠. 2달째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예약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제대로 작업하려면 한 건당 최소 2시간은 필요했거든요. 서두르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였습니다. 최경란 사장님 사례를 듣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강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담당자분이 그냥 경험담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라고 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강연 당일 구청 회의실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 남편의 배신, 이혼 과정, 그리고 우연히 다시 시작하게 된 가족공예 이야기까지 1시간 동안 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촬영팀이 공방으로 왔을 때 저는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PD님이 평소처럼 작업하시면 돼요라고 하셔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제가 작업하는 모습, 손님과 상담하는 장면, 완성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장면까지 인터뷰에서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어려웠던 순간들도 다 담았죠.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공방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문의 메시지는 수백 개가 쌓였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택배로 물건을 보내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공방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경나나나 많이 아프다. 병원도 못 가고 있어. 너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 연락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를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한테 돈을 쏟아부었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면서요. 그 사람은 저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이 차지할 자리는 이제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공방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최경란 리폼 공방이라는 글씨가 밤거리를 환하게 비췄죠. 저는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최경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63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지만 이게 제 진짜 인생의 시작 같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요. 버려진 가방들이 제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듯이 저도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요. 이제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 속도로 살아갑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작업하다 손이 아플 때,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롭고 외롭지만 당당하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남편의 마지막 연락을 받아주셨을까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용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라는 걸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저는 일은 평생 번 돈을 한 번도 제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월급은 늘 그대로 건넸고 집안일은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은퇴가 가까워지자 집이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더군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도 싸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방에서 걸려온 연락 한 통, 선생님 명의로 된 게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선택이 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진수, 올해 70입니다. 작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월급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통장째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오전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요가를 배운다고 했어요. 오후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주말엔 친구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엔 사람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문제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재였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아내는 피곤하다며 말을 줄였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왜 그걸 따지냐는 눈빛이 올까봐 그랬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요. 집은 아내가 알아서 굴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날이 늘었어요. 현관에 놓인 신발도, 냉장고 안반찬도, 거실의 공기도 어딘가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문을 열면 집은 조용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이 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아내는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뉴스를 틀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했고 정치 뉴스가 이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서 대충 꺼내 먹었어요. 반찬통 뚜껑을 열어 덜어내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빨리 식었어요. 저는 국 한 그릇 말아서 후루룩 넘겼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고 예능이 나왔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냥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아내는 대개 밤 9시쯤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인사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며칠 전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 저렇게 밝게 웃었던가 하고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무렵 은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년이 코앞이었어요. 동료 몇 명이 먼저 떠났습니다. 송별의 자리에서 저는 맥주잔을 들고 있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요. 송별하는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푹 쉬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쉰다는 게 정말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따라 붙었습니다. 퇴직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데 그럼 저는 뭘 하며 지낼까 하는 생각이요. 아내는 여전히 나갈 거고 저는 혼자 남겠죠. 그 조용함이 두려웠어요. 저는 가끔 상상해 봤습니다. 은퇴 후의 하루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갔을 거예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TV를 켜고 낮잠을 자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매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여행을 다녀왔어요. 2박 3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엔 라면을 끓여 먹었고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저녁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일요일은 더 길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 했어요. 시계를 보면 시간은 느리게 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땠냐고 물었고 아내는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전시회였어요. 그림이 걸린 벽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살 텐데 나는 이 집에서 뭘 하며 늙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어요. 불편한 걸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참다 보니 말하는 법을 잊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묻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작은 틈이 조금씩 벌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회사에 있으면 그래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고 해야 할 게 있었어요. 후배들이 저를 찾았고 현장에서 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제 자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집은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는 채워져 있었고 빨래는 돌아가고 청소는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없어도 아내의 하루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저는 정말 여기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고요.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하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은퇴 날짜가 확정되고 나니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석 달 뒤였어요. 회사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서류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있으면 그래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고 누군가 저를 찾았어요. 후배들이 물어왔고 저는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 제 자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퇴직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은퇴 교육을 받으라고 했어요. 강당에 모여 앉아 강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 건강관리, 여가 생활. 강사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니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 뒤 퇴직한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좀 쉬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편하게 지내라고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거리두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 할 일은 끝났으니 조용히 있으라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갔을 거예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뭘 해야 할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예상 금액을 받았어요. 서류를 펴서 확인했습니다. 액수를 보니 허전했어요. 30년 넘게 일한 대가치고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퇴직 2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아내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바다 보러 간다고요? 저는 잘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없는 이틀 동안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집은 조용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TV를 켜도 뭘 보는지 몰랐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거실을 걸어 다니다가 소파에 앉고 또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면 시간은 느리게 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길었습니다. 저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매일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요. 아내가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잘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다였어요. 파도가 치는 해변이 보였고 카페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전시회에 다녀온 인증샷도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퇴직하면 하루 종일 여기 있을 텐데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나갈 거고 나는 더 조용해지겠지 하는 생각이요. 그 조용함이 두려웠습니다. 소리 없는 집에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나가고 저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어요. 불편한 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내가 외출 계획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참다 보니 어느새 말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퇴직 1달 전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서류를 넘겨주고 설명을 해주고 질문에 답했어요. 그 과정이 쓸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30년 넘게 다닌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이 길을 다니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늦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남은 반찬을 덜어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매일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어요. 밤 10시가 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내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이렇게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낼 바엔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먼저 선택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버림받기 전에, 필요 없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말을 꺼내야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연습했어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반찬을 덜어 먹고 있었고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기보다 잠깐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동의가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혹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를 끝냈다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해방됐다고 믿고 싶었어요. 적어도 제가 먼저 선택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혼 준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싸움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라도 질렀으면, 뭐라도 던졌으면 그게 더 정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담담하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구청에 알아봐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구청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했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조용한 집이라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직원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아내는 달력을 펴놓고 메모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마치 병원 예약 잡듯이 진행됐거든요. 감정도 망설임도 되묻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일정을 확인하고 날짜를 고르고 확정하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프린트해 왔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뽑으러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분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냥 번호판만 봤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무심하게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수수료를 냈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가방 속 서류를 만졌어요.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지나가고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펴놓고 확인했습니다. 결혼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거든요. 기억은 나는데 감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꺼내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장도 준비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도장을 꺼냈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티슈로 닦아냈어요. 이 도장으로 결혼신고를 했고 이제 이 도장으로 이혼신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작고 차가웠어요. 이게 제 이름이 새겨진 것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궁금했어요. 그렇게 자주 나가도 생활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제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벌었는데 지금 와서 돈을 따지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칠까 봐 저는 스스로 삼켰습니다. 그냥 반반으로 하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얼마 남겨둘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반반이라는 말만 오갔습니다. 그 사이 집은 더 비어 보였습니다. 원래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공기까지 달랐어요. 무게가 없는 공기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외출했고 저는 퇴직을 앞둔 몸으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오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계속 리모컨을 눌렀어요. 뭘 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뀔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컸습니다.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계란을 넣었어요. 그 과정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냄비를 씻고 그릇을 씻고 젓가락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낮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창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뭘 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그냥 빛과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들리는 건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섭다기보다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어진 느낌이 괴로웠습니다. 원래도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아예 없어지는 거였어요. 도장을 찍는 날도 담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처럼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제 얼굴인데 제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준비를 했어요. 방에서 나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넣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재킷 지퍼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꽉 쥐고 걷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 아내가 앉고 저는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버스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신호등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넜어요. 아이를 손잡고 걷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정류장을 알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관은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들어가니 대기 의자가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보였어요. 서류를 들고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신고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희 차례였어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그리고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반반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요. 통장이 몇 개 있는지,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제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표시했습니다. 펜으로 체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잡고 인주에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묻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내려놓았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손을 떼고 도장을 내려다 봤어요.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도장을 꺼내고 인주에 찍고 서류에 찍었습니다. 두 개의 도장이 나란히 찍혔어요. 직원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확인서를 출력해서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무거웠어요. 서류를 받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구름이 걷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봤고
저는 무릎 위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온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 신고 확인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갈 준비를 했어요. 고시원을 알아봤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했어요. 방 한 칸에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내면 됐습니다. 짐을 챙기는 날이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세면도구, 수건, 속옷, 양말. 많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통장, 신분증, 이혼 확인서.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걸려있던 재킷, 바지 몇 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이 금방 찼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어요. 며칠 뒤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가방을 들고 걷는데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게 제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입구에서 사장에게 돈을 냈습니다. 한 달치 월세였어요.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열쇠를 받았어요. 3층 305호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호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환기구처럼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오래됐고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편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일어나도 언제 자도 상관없었습니다. 팝도 대충 편의점에서 사 먹었고 TV도 마음대로 켰어요. 며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공원을 걷거나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엔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길어졌습니다. 벽이 얇았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 소음이 자꾸 깨어나게 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오토바이 소리.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켰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휴대폰을 자주 만졌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딱히 없었어요. 연락처를 내려봤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화면만 켰습니다. 어느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긴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 질문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말했고 제가 나왔으니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뭘 얻은 거지?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공원을 걷고 돌아와 누워있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락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기 문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끊으려다가 직원이 제 주소를 정확히 말했어요. 생년월일도 맞았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고 거기에 돈이 꾸준히 입금됐다고요.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요? 저는 그런 걸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통장째로 아내에게 맡겼는데 제 이름으로 뭔가 있다니.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 3개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갔어요. 5년째, 7년째, 10년째. 꾸준히 불어난 금액들이었습니다. 계좌도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죠? 하고 물었어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거라고요. 매달 정해진 날짜예요. 그 돈은 제가 직접 넣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내였어요. 저는 은행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서 업무가 진행됐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멍해졌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 돈이요. 내가 몰랐던 내 노후요. 제 이름으로 쌓인 건데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고시원으로요. 이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 아내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 적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숨긴 걸까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손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서였어요. 숫자들을 보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었어요. 고시원비를 내고 밥을 사 먹고 버스를 타고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마운 건지 서운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다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한테도 뭔가 있었던 걸까요?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외출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걸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였으니까요. 연락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잘 지내시냐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유산을 많이 남기셨다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여유롭게 사신다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인사하고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는 원래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반이 있었다는 것, 그게 있으니 삶이 여유로웠다는 것.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걸까? 제 월급만 받아서 모아두고 본인은 부모 유산으로 자유롭게 산 걸까?
저를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한 걸까? 그 생각이 들자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더 아팠습니다. 아니라, 잠깐만. 저는 아내를 뭐라고 생각했죠? 놀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렸잖아요. 문화센터 가고, 카페 가고,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나요? 저 사람은 돈도 안 벌면서 놀기만 한다.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는 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계좌에 돈을 모으고 제가 모르게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였나요? 저는 나대로 돈만 벌면 된다며 묻지 않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싸울 것 같아서, 귀찮아질 것 같아서, 괜히 감정 소모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 일만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시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몰랐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자주 나가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랐어요. 아내도 저를 몰랐을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뭘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퇴직이 왜 두려운지. 말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따로 살았던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두려워서 표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내를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따져야 할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번호를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누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끊으려고 했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연결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시간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답했어요. 언제?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괜찮아? 아내는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역 앞 카페로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약속은 오후 2시였지만 저는 1시에 나왔습니다. 카페 근처를 걸었어요.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노트북을 하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어요.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돈을 내고 진동배를 받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진동벨이 울렸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받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이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봤어요. 아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주문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만졌어요. 아내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어쩌면 더 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내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적금 얘기 들었어.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더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있다고. 적금이랑 계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왜 끝까지 묻지 못했는지 알겠더라. 아내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봤어. 문화센터 가고 카페 가고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논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더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 물어보는 게 귀찮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 우리는 서로를 몰랐던 거야. 아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 그 말이 작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평생 일했잖아. 힘들었을 거 아냐? 나는 부모님 유산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어. 그래서 당신 월급만큼은 고스란히 모으고 싶었어. 당신 노후를 위해서.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내가 뭘 가졌다는 걸 알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서 조용히 했어. 진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고마움도 미움도 아닌 감정이 목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커피 머신이 돌아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리만 조용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 가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잘 지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도. 아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으로 아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둘은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이 응징이 아니라 정리가 됐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자기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함께 늙는 법을 잃었구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제가 내릴 정류장이었어요. 일어나서 내렸습니다. 고시원까지 걸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손을 펴고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제는 혼자라는 것,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거라는 것,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후회는 있지만 돌릴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오겠죠. 저는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혼자서요. 천천히요.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 사람은 원래 이래 하고 단정 지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에 대해 정작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